얘기로 여러분도 뭐 신문 방송 다 보고 특히 뭐 그런 거 잘 안 믿지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뭐 세상 돌아가는 너무 잘 알죠. 야 근데 역시 제가 오늘 보니까 박근혜 이 양반 대통령이란 말 하시는 얘기 좀 하십시오. 이미 저한테는 대통령 아닙니다. 이 박근혜 이 양반이 완전 심리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날라리긴 하지만 이분이 이 타임머신 타고 온 분이에요. 보니까 그 전제군주 시대에 이 왕이었는데 갑자기 민주공화국에 또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헷갈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니 내가 왕인데 왜 저 백성들이 내 말을 저렇게 안 듣지? 아니 내가 잘못 안 했다면 안 한 줄 알지 뭘 자꾸 떠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3차 대우 4차 또 할 것 같아요. 네, 4차 또 할 것 같은데 3차 성명을 들어보니까 나는 한 개도 잘못한 거 없고 니들이 오해한 거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저기 합의해가지고 뭐 나가라 그러면 그때 한번 나가볼게. 너희들은 아마 절대로 합의 못할 거야. 그리고 그 합의할 때 우리 새끼들이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이라고 너희들 알지? 우리 몸통 거기하고 합의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거기 통해서 내가 필요한 조건은 다 제시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야, 역시 그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 친위대들이 네, 이거 좀 보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요? 이게 나요? 이게 맞죠. 그래서 이 친위대들이 아마 절대로 합의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바로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4월달까지 그냥 견뎌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것한 결과 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공화국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공화국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나이 드신 분은 공화국 보니까 저 빨갱이 만나는 생각 좀 계시죠?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공화국 하면 옛날 인민군들이 쓰던 말이라서 그런지 이걸 빨갱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좋은 말이라서 인민군이 쓴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공화국이라는 뜻은 왕이나 소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누군가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 누가 지배하는 나라가 그리고 누가 만들어가느냐? 민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뜻으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박근혜 이 양반은 그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갇혀 있죠. 사실 그때도 박정희 정권 때도 헌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민주공화국이죠. 근데 이거 하나도 지킬 생각이 없었죠. 그때 당시에 박정희에게 있어서 법이란 이 국민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 종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제도지 자기가 적용받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마법학 위반했죠.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법은 나한테는 적용이 없다. 법은 오로지 국민들을 상대로 적용되는 거지 자기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법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되십니까? 수백억의 금품 갈취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맨날 보는 거 있잖아요. 금품 갈취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재벌을 상대로 금품 갈취행위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대놓고. 근데 보통 이런 금품 갈취를 할 때는 자기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딴 사람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딴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그 사람이 대신 덮어 쓰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나쁜 짓인 걸 아는 거예요. 이거 내가 걸리면 안 된다. 이런 걸 아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의식도 없어요. 그냥 대놓고 그냥 바로 대놓고 사면해줄게. 이재용 선생 재벌 아버지 상속하는데 국민연금에 찬성이 필요하셔? 우리 국민들이 한 6천억 손해봐? 됐어. 그럼 35억만 내가 바로 찍어줄게. 이 짓 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돈 좀 바치셨습니다.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국민연금 내죠? 안 내는 사람이 많구나. 여러분들 이거 내는데 이거 모아놓은 돈 중에 삼성물산 주식을 사가지고 있거든요.
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고 있는데 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엘리어트 뭐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삼성 이재용이는 저도 이 사람도 별로 내가 안 좋아해서 도대체 뭐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도대체? 세금 냈어요? 아니요. 뭐 세금 뭐 30몇 억인가 60몇 억인가 뭐 냈대요. 그러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그 삼성 재벌 경영권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니 물려받으면 세금을 내고 물려받든지. 근데 이거 안 하고 상속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기가 제일모직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23%인가 그래요. 이거를 제일모직 주식은 제일모직 주식은 확 튀우고 삼성물산 주식은 확 싸구려를 만들어가지고 딱 합쳐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자기 주식 지분이 확 늘어나겠죠. 요 꽁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요 꽁수를. 근데 이렇게 하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보니까 반대를 했어요. 뭐 엘리어트라고 해외 투자자도 반대하고 했는데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지분이 많으니까 그것도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은 이거 반대해야 된다. 자산 손실이 오니까. 이게 국민 돈인데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라고 했는데 문머식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복지부 장관한테 말 같잖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찬성하는 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찍어줬는데 결론은 물론 근데 순실이한테 뭐 좀 바친 게 있죠. 보니까 한 200억 바쳤다는데 보니까 계속 나오는데 보고가 주기처럼 여기서 얼마 이익을 받냐면 이재용 이 사람은 한 8천억 정도 현실적으로 이익을 보고 국민연금 이런 국민들 여러분이 낸 돈에서는 한 5,900억 손해받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익 본 거 말고 삼성물산을 대주주가 되면서 합병된 삼성물산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 가지고 있는 4.1% 삼성전자 주식 8조 원어치를 사실은 자기가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먹었어요. 그걸 통해서. 근데 요거 돈 한 번 안 들이고 삼성전자를 먹는데 우리 국민들이 돈을 대준 겁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내시했어요. 주머니 털어가지고 재벌 도와주더라고. 근데 이 짓 하는데 사실은 최순실이가 낀 거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을 3번 만났거든요. 3번. 이런 것만 했냐? 그것도 아니고 무슨 면세 좀 면세점. 이 면세점 했는데 뭐 한 개밖에 안 되니까 면세점 더 해달라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만나가지고 또 해주고 또 누구 사면해주고 해주고 이러면서 나이 돈을 챙깁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 사람은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도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오리발을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는 국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이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방법은 딱 하나 있죠. 내쫓아야지 뭐. 그죠? 여러분 내쫓아야 되겠죠? 네. 열심히 내쫓읍시다. 저는 이 박근혜 이 양반 주변에 일이 벌어졌을 때요. 최순실한테 이걸 맡겼다 이럴 때 저는 그때 딱 결론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내쫓아야 된다. 퇴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첫 집회에 참여했죠. 뭐 욕하든 말든 저는 뭐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저는 필요한 거 그냥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저보고 뭐 거칠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좀 거칠면 어떻습니까, 그죠? 모습이 거칠어야지 그러면 주인처럼 그러면 손에 물 안 묻히고 이러고 있나? 우리는 박사님 정치인들은 국민한테 월급 받는 모습이에요, 그죠?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러니까 험한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하고 좋은 일은 국민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험한 일, 손에 물 묻히는 일, 피 묻히는 일 이런 거잖아. 피 묻히는 일 해야지. 피 묻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 지금 월급 받고 있으니까 내가 일을 한다. 그래서 퇴진. 그래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아니 우리가 솔직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지하경제 활성화 뭐 이런 소리 하고
뭐 벌꿀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솔선을 수범하고 대통령을 막 사퇴하고 이런 사람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네, 알았는데 이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지금 반성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을 이분에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결국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근데 참 수치스럽더라, 그죠? 아, 진짜 뭐 정세 없는 복지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죠. 공약 다 필요 없고, 공약이란 솔직한 얘기로 몰면 몰리는 대로 모는 데는 몰리는 개돼지 또는 지배 대상 이런 걸로 생각되는 사람들 속여 먹으려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의혹에 의하면 선거 때는 무슨 말도 못하나 라는 식으로 막 얘기해놓은 거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마구 저질렀는데 막 그때 우리가 아이고 내 손가락을 잘라야지 이러면서도 참았단 말이에요. 막 국정교과서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게 아버지 생각이거든. 이게 전이 아버지가 한 짓 아닙니까? 국민교육헌장 외우게 하고 말이에요. 5시 되면은 전부 길 가나 서고 국민들이 모두 동일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너무 자유로워. 그래서 국정교과서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로 보니까 왜 성남시가 저 자식은 말 안 듣고 왜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는 거야 도대체. 다 똑같이 하라는데 예산 깎고 시행령 고치고 이런 짓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알았죠. 견뎠는데 무능하고 부패하고 자질미달해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참았는데 그런 여자한테 버틴 것까지 내가 견디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최순실이한테 지배를 당하냐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에 야 이거 용서를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박근혜한테까지는 내가 견딘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최순실이야 그게. 이걸 아는 순간 저는 야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쪽팔려서 자존심 상해 죽겠다. 근데 우리 국민도 똑같이 느낄 거다. 그래서 저는 퇴진해야 된다 이거 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퇴진이냐 그렇게 얘기했죠. 결국 퇴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된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안종범이죠. 안종범이가 이제 검찰에 소환을 당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부하들이 장세동 같은 줄 알았어. 가면 입고 꽉 따고서 나타날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얘기를 검찰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하들이 가가지고 야 사실 내가 한 거고 우리 각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막 이렇게 버텨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자기가 임명한 검찰이니까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고문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지요. 이렇게 덮어줄 줄 알았는데 웬걸 안종범이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날에 물어보랬어. 저 아줌마가 시키는데요. 이거 완전 작전에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부하들이 장세동 정도 될 줄 알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 시켰는데요. 뿐만 아니고 내가 재밌는 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죄 지면은 절대로 경찰 잡힐 때 핸드폰을 뺏기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변호사라서 오늘 내가 여기 오신 대가로 하나 알려드릴까.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이거 가져가면요. 여기 가면 언제 어디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나와. 이 위치가 다 나옵니다. 이게 다 출력하면은 언제 몇 시에 어디쯤 있었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CCTV 있죠, CCTV. 그 다음에 버스 카드 있는 거. 그 다음에 BC 카드 쓴 거 이런 걸 쫙 해서 쫙 종합하면요. 이분이 다 다닌 거 다 찍혀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네? 뺏기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공무원들한테는 상식이에요. 특히 청와대 정도 되면 이거는 기본 상식이야. 기본 상식. 보안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핸드폰을 뺏기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문고리 3인방 잡혔죠. 잡혔는데 핸드폰 몇 개 뺏겼대? 7개 뺏긴가 8개인가 뺏겼죠. 이게 뺏긴 거겠어요? 준 거겠어요? 줘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압수당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치워야지. 근데 안 치우고 다 이따가 압수를 당했어. 왜 그러냐? 내가 시켜서 했다는 증거를 넣은 겁니다. 이 장세동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시켜서 했다고. 이 사람 다 물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장 풀면은 안 믿을 수가 있잖아. 검찰이 있어요. 대통령은 아니라는데 임마 너 덮으시다 거짓말하는 거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녹음한 걸 딱 하는 거야. 녹음한 거를. 또 옛날부터 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흉악한 인간들이거든요. 압수당한 게 아니라 사실상 압수 형식을 빌려서 사실 전 제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이 줄어들잖아요. 네가 주동해서 돈을 몇 배로 뺏었는 거하고 시켜서 부하가 한 건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죠? 공무원 상명하복인데 엄청나게 큰 면책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들이었던 건데 이거를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자진 사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바로 쫓아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근데 탄핵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게 탄핵만 해서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인데 아니 왜 처벌을 안 해? 그죠? 아니 뭐 대통령은 뭐 사람 죽이도 되나? 소추가 금지되어 있는 거지. 그 기간 동안 대통령 하는 기간 동안에 혹시 음해당해가지고 막 체포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런 조항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끝나면 임기 끝나면 그때 처벌해라 하더라고. 라는 취지지. 수사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처벌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나쁜 짓 하고 처벌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희한한 나라가 돼가지고 힘세고 큰 죄를 저질러야 처벌이 안 돼. 뭐 간단하게 쿠데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광주 가가지고 막 수백 명을 죽여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간첩 조작해가지고 막 사형을 시킨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 처벌을 면해봐라. 그런데 동네 슈퍼 가서 우유를 훔친다든지 이러면은 그거 2번만 하면 실형이야. 3번 하면요 보호감은 20년, 15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 나라가 이게 큰 죄 지은 인간은 처벌이 안 돼요. 이 대표적으로 처벌 안 된 자들이 누구냐면 나라 팔아먹은 인간. 일본에 나라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은 다음에 그 일본에 부역해가지고 이 한반도에 이 열심히 사는 민중들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노동쓰리 같은 인간들. 맨날 독립군과 한국 사람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막 빨갱이 만들고 이런 놈들. 불령선임 만들어가지고 죽이고 막 감옥 보내고 이런 놈들. 그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이승만이가 다 됐다가요 다 고위직 시켰어요. 전부 다 이거 일본군 장교하던 인간들 박정희 포함해서 전부 다 데려다가 군 장성 다 시켰어요. 검찰, 판사 다 일본의 그 사법고시 봐가지고 잘 먹고 잘 먹으니까 다 시켜줬죠.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더 좋은 자리로 왔어요. 이렇게 싹 한번 날치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 똑같은 인간들이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우리가 치열하게 사회부 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가면서 이 나라를 좀 국민 중심인 나라 만들어보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약속했는 대로 진짜 자유와 평등이 넘쳐나는 민주공화국 진짜 한번 해보자. 데모해가지고 막 죽어가면서 싸워놨더니 박정희가 탱크를 몰고 들어와서 확 뒤집어 엎어요. 또 혼란돼서 가는 거예요. 이거 반역죄 아니에요, 반역죄. 군사 반란죄. 최고 사형. 그 사형밖에 없어, 원래. 이게 내란죄는 내란죄. 내란죄 수개니까 사형 아닙니다. 근데 사형은 그냥 결국은 20년 가까이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남의 집 부인 뺏어다가 말이지 겁탈이나 하고 어디 연예인 대학생 가지고 데다가 그냥 그 괴롭히고 이상한 짓 하다가 또 총 맞고 말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회가 와서 우리가 열심히 또 뭘 해보려고 했는데 5.18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전두환 이놈이 이거 온갖 나쁜 짓 해가지고 수백 명 죽이고 아직도 누가 쐈는지 쏘라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쏘는 거인데 쏘라는 사람이 없어? 뭐 지가 알아서 막 쏴버려. 실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쏴라. 군인이 쏘라 그러지 않는데 쏴요? 근데 아직도 누가 쐈는지 안 나와요. 왜 덮어놓은 거지? 그리고 27
27만원인가 29만원 밖에 없다고 뻥치면서 지금 멀쩡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골프 치러, 이분이 골프를 치러 가시면 그 골프장까지 가는데 신호를 다 통제해가지고 논스톱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지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출근할 때 그 왜 갑자기 길이 막히지? 예? 왜? 전두환에 골프 치러 가고 있어. 전철이 신호 통제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인간이 또 배운 거지. 아 이게 그래 역시 우리 힘센 사람은 세월 가면 다 해결되는구나. 다시 복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경험이랍시고 지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경험이라고 그거를 우리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후에 가족들한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조언을 해준지 알아요? 기억하는 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조금만 더 견디시지. 그랬죠? 신문 안 보시나? 아니 이 인간이 그걸 진심으로 그렇게 조언한 거예요. 지하고 같은 급인 줄 알고. 내 같은 사람도 시간도 지고 참고 있었더니 이렇게 다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저 양반은 뭐 별것도 아니가지고 왜 죽었지? 그냥 조금만 견디시지. 진심으로 한 조언. 위로에 말한 말. 그러니까 이게 또 그 후에는 좀 약간 우아한 방법으로 베끼긴 했지만 이 87년 싸우고 난 다음에는 6.29 선언인지 뭔지 뭐 해가지고 그 인간도 총 쏘는 거 같이 했던 인간이잖아. 그죠? 같이 총 쐈던 군사로 국제 세력이잖아. 근데 딱 얼굴 싹 가리고 나서 6.29 선언 야 직선제 개헌 발표합니다. 이러고는 싹 쏘겨가지고 대통령 또 해먹었죠. 한 번도 이 인간이 처벌받은 일이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 큰 죄를 지을수록 이게 처벌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자들은 센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정치 행정 관료들이 아닙니다. 우리 윤호동 의원이 계신데 윤호동이 실세 아니야. 진짜 실세가 누군지 아세요? 재벌입니다. 돈. 이 돈, 그 중에서도 이걸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이 재벌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를 다 지배하는 겁니다. 검찰, 경찰, 뭐 정치, 네? 그런데 다 사실 손대가지고 꼼짝을 못해. 네? 우리 윤호동 의원님처럼 열심히 하려도 혼자서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뿌리이자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은 경제 권력인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옆집에 돈 100만 원 훔치면 바로 실형이에요, 여러분들. 네? 옆집에 돈. 그런데 저 사람들은 100억 정도 해먹는 거, 회사에서 빼면서 해먹는 거, 아니면 뭐 부정행위 뭐 100억 해서 날리는 거, 이런 거 죄도 아니야. 죄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진짜 기가 막힌 거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위성에 멀쩡한 위성을 갖다 5억 받고 팔아먹은 놈도 있었지. 근데 그거를 산 녀석이 판 녀석하고 같아. 네? 근데 이 회사가 다시 유럽의 어느 회사에 팔았어요. 근데 또 같은 녀석이 껴있어. 얼마에 팔았냐? 2,708억을 받고 팔았어. 5억에 사서 2,708억 위성을. 2,703억을 남겨먹은 거지. 근데 이 사람 얼마 처벌 받았냐? 벌금 2천만 원 됐습니다. 이 재벌이고 큰 기업들이 회사 돈 마구 빼돌려가지고 막 이 짓 저 짓 하고 다 해먹고 수천억 횡령 배임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소가 안 됩니다. 기소가 안 되고 기소해봤자 다 집행유예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실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막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막 3번째, 4번째 해가지고 법률상 집행유예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년 뭐 3년 이렇게 선고해요. 그런 다음에 바로 3일. 이거 만기를 채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 권력자한테 확실히 딱 찍혔다든지 이런 경우 말고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이 무기예요. 우리 서민들한테 법이 족쇄예요. 우리는 법을 어기면 큰일 나.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법이 무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너무너무 불공정한 사회예요. 너무나 불공정한 사회에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일자리 없어서 고생이죠? 일자리 간단하게 만들면 하고 있어요. 저한테 권한이 있으면 일주일 안에, 아니 일주일은 너무 심하고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바로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궁금하죠? 뭐 박수치 뭔지도 모르면서 불화일 가능성도 많은데 이 정치인도 불화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보고 그 경제학자들이 노동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법률상 52시간 이상 일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해야 되고 5, 8에 40 그리고 12시간 이상 초과 근로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런 법을 만드냐면 너무 많이 일시키면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너무 떨어지니까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이렇게 하면 원래 월급보다 50% 더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대기업 재벌 계열사들이 주로 대기업들이 그럽니다. 아마 이 LCD도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요. 뭐 어디로 말하는 게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요 대한민국에 360만 명이 넘습니다. 360만 명. 근데 이 360만 명이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시간을 떼가지고 요걸 52시간씩 최대치로 일하는 사람으로 나눠 보니까 최대 80만이 나옵니다. 최대 80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노동법에 써 있는 대로 52시간 이상 일 시키지 마라. 근데 말 안 듣죠. 계속 시키잖아. 그러면 법에 있는 대로 불법이고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52시간 이상 일 시키는 회사에는 그 명목 사장 말고 실제 결제하는 사장들이 있어요. 실제 결제, 실제 사장. 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구속을 한번 시켜버리자 이거. 그래서 이게 한 명이 한 건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수천 수만 명을 그렇게 했잖아, 그죠? 엄청난 큰 범죄야 이게.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재범을 막기 위해서 구속해야지. 네? 그래서 그걸 딱 구속을 하고 무슨 재벌 대기업의 무슨 회장, 사장 말고 무슨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오늘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원하지? 일단 박수 한번 쳐요. 이런 바지 사장을 보내면 안 되고 대신에 꼭 실제 사장을 보내야 돼요. 이 실제 사장을 딱 보내면 다 대체해서 채용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계속 구속할 거예요. 사장, 회장인데 말 안 들으면 사장 또 잡아놓고 뭐 말 안 들으면 정무 잡아놓고 또 말 안 들으면 상무 잡아놓고 또 말 안 들으면 인사과장 잡아놓고 인사부장 잡아놓고 이런 거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최하 일자리가 한 5, 60만 개 가뿐하게 생깁니다. 그러자고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안 지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이게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우리 노동법에는 8시간 일 시켜라. 5일간. 그리고 더 많이 시키려면 월급을 1.5배를 줘라. 왜? 8시간만 일하는 게 정상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더 시키면 할증을 하자, 할증을. 이게 제도예요. 그런데 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재벌 대기업들이 왜 1.5배씩 주면서 정규 채용을 안 하고 연장 야근 특권을 시키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 맞지 않아요? 여기에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1.5배를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0.8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 마술이 있습니다. 마술이. 이게 뭐냐면 모두 회사에 가면 기본급은 요만큼밖에 안 돼. 요 기본급은 100만 원 쉽게 말해요. 한 달에. 그런데 그걸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슨 수당, 무슨 상여 이상한 이름의 보수를 마구 만들어요. 연말 상여, 무슨 성과 상여, 뭐 연결 상여, 휴가 상여, 뭐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 10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달에 평균 200만이 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근을 시킨다. 연장근로를 시키면 8시간에 대해서 얼마 들어요? 15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률 위반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적으로 계속 주면 이걸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1.5배 계산의 분모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대기업들이 안 하거든요. 그럼 노동부가 이 혼을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 같은 사람 시키면 구속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엄중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최소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노동부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노동부가 뭔 짓을 하냐면, 이거 상여금을 노동법에 위반해서 빼라고 지침을 만들어놨어요. 노동부가.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여금을 이 통상임에 넣냐 마냐 가지고 막 재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재판할 것도 없이 원래 제가 노동법을 신고한 사람인데 재판할 것도 없이 원래 당연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빼라고 지침을 줬어. 그래서 회사에서는 뺀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이 억울하다. 이 법에 어긋나는 지침을 노동부가 냈고 그걸 회사에 따르니까 불법이다. 소송을 하니까 당연히 이겼겠죠. 그 당연히 이겼어 노동자들이. 이겼는데 그 이긴 사람만 줘. 그리고 급기야 노동부가 나서서 뭘 하냐면 노동부가 재량으로 요걸 통상임금에서 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노동법을 개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번에 아는 4대 노동개혁법. 우리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그 양반이 왜 다니면서 막 창조 경제 활성화 설명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법에 들어있어요. 이걸 하면 경제 활성화 된다고요. 이 양반 지하경제하고 지상경제를 구별을 못하더니 이런 것까지 헷갈리나 싶은데 사실은 헷갈린 건 아니고 거짓말을 친 거죠. 이거를 개정을 해가 아예 그걸 합법화하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법을 안 지키니까 생긴 일인데 이것만 제대로 지키도록 노동부가 안 하면 진짜 처벌하고, 예를 들면 서구 선진국들은요 이렇게 고의로 법을 안 지키잖아. 일부러 실수해서 안 지킨 거 이것도 처벌이 엄하지만 알면 고의로 안 지키면 징벌배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징벌배상이 걸리면요 배상액이 몇 천만 원, 뭐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막 몇백억, 막 우리 방송에 자주 보죠. 회사 망해버립니다. 그냥 그쪽 사회는 고의로 법을 어긴다는 거는 미친놈 아니면 안 해요. 왜냐면 고의로 법을 어기면 폐가 확실해요. 처벌은 기본이고 징벌배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피해 액수의 수십, 수백, 수천 배를 물어주라고 시켜요. 다시는 제기 못하게. 그래서 그런 사회는 절대로 고의로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왜? 착해서 그 준법의식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눈치껏 많이 어기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걸리죠. 걸리면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최저임금을 안 지키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6,030원 그거 치사하게 이럴 때 광 팔아야지. 성남시는 올해 7,000원 내년에 8,000원입니다. 이 시간은. 이 사업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성남이 계속 듣지 알 수가 없어. 6,030원 주는 그것도 제대로 안 주는, 그것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작년에는 224만이 그랬는데 올해 재작년인데 작년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 이게 260만, 240만이 돼요. 20만이 또 계산이 들어요. 그 6,030원을 못 받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걸 어기는 사람들이 피해자잖아요. 그죠? 주로 누가 피해자냐면 그 학생, 네? 알바. 주로 이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당해요. 예를 들면 뭐 비자 없는 불법 취업자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데 이걸 위반하는 10명을 위반을 하는데 이걸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한 사람만 가서 주면 끝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냐면 위반해서 능력껏 뜯어먹어라. 이게 이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지켜서 이익을 보는 나라이니 누가 지키겠냐고. 그런데 법을 안 지켜서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안 돼. 누가 덕을 봅니까? 힘센 사람. 법도 아무나 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을 어겨서 이익을 보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요. 그래서 그거는 힘센 사람입니다. 힘센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도 처벌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 법을 안 지키는 문제.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어요. 그게 공화국의 가치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증명해야 될 거. 다시 머리 돌아왔는 거죠. 이 박근혜한테 뭘 해야 되냐면, 박근혜 너도 법을 안 지키면 처벌된다. 범죄를 하면 깜빡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한테 나오는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고 예우가 어떻게 나오는 그걸 수감을 세울 상상을 하냐. 저거 잔인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로 청와대 잘 정문을 차 타고 나오는 순간에 경찰이 딱 지키고 있다가요. 수갑 딱 채우는 장면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돼요. 어떻습니까? 제일 상상하게 생각하고 상상한 장면이 기본적으로 탄핵 의결되고 또 후보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돼가지고 보따리 싸는 거 딱 나오고 그날 저녁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것까지도 좀 기분 좋은데 그거 말고 제일 기분 좋은 장면은 차 타고 나올 때 거기다 경찰차 대놓고 딱 구속영장, 사전영장 딱 받아놓고 있죠. 털고 가지고 수건 두르는 말아가지고 야! 수건이 말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꼭 그걸 해야 야 이거 죄지면 안 되구나. 우리 프랑스가 잘 살죠, 그죠? 그 나라는 경찰들이 막 파업하고 해요. 그러면서 결코 그 사회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지금도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독일하고 프랑스를 하도 잡으러 다니니까 보통 성형수술합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이름을 다 바꿔요.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계속 지금도 추적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 남아메리칸가 남아프리칸가 어디서 잡아와가지고 징역 4년을 때리더라고. 나이는 90몇 살 됐어요. 94살. 왜냐하면 그 항복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그때 20대도 이미 90대인 거예요. 이 90몇 살 된 막 허리도 보니 잘 못 피는 이 사람을 잡아다가 지경으로 보내요. 그리고 독일이 항복한 다음에 프랑스에는 제가 아는 거는 뭐 숫자는 분명하지 않아요. 공식적 기록은 되게 13,000명에서 16,000명 정도를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인가요? 뭐 얘기한 게 신현이 우리나라에는 죽을지언정 탈출할지언정 적국에 동조하는 자는 만들자. 그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죽이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적국에 동조해가지고 이적 행위를 하면서 그러면 이 나라 자기 나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거죠. 그게 우리의 프랑스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게. 제가 보기엔 프랑스는 다시 침공당해도 거기 적국에 협조해가지고 뭐 이거 못할 겁니다. 죽을 각오하지 않나. 왜냐면 다 죽었거든. 그거 하다가. 우리는 그걸 못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그 자들이 계속 지금까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보고 있어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위기 기회거든요. 이번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부를 수립해놓고 약속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한 번도 실행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지켰어, 우리만. 우리는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이 소수자들이 방치왔던 거 다 제거하고 한번 싹 걷어내고 소리 청산하고 정말 우리가 합의했던 자유평등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마구 저지른 저 집단 때문에 훨씬 가능성이 높아져요. 우리 자존심 상하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으니까 이번에는 화끈하게 한번 해봅시다. 요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도대체.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했으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 좀 할게요. 너무
질문도 엄청 많이 받거든요. 지금 우리가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맞고 있어요. 이 새로운 세상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기도 해요. 실제로는 겪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이었죠. 투표하는 날 끝나면 바로 대상이다, 지금다. 개돼지 너무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무성이라고 봐. 정치 생명을 걸고 탄핵 투쟁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국민의 85%가 탄핵을 원치 않는 것 같아? 난 이런 건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복지정책을 한다고 저보고 악마라고 저한테 악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 내가 악마다. 성남 복지지옥이다. 여러분 만나보신 분 있을 거예요. 성남 복지지옥에 한번 떨어져 보자. 복지대마왕. 아니 똑같은 세금 가지고 뭐 세금 더 걷는 것도 아니고 그죠? 빚갚아가면서 정부에 손 벌린 것도 아니고 부채 만든 것도 아닌데 아끼고 아껴가지고 주민들한테 복지정책 늘리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본인이 한 말 있잖아요. 정세 없는 복지. 근데 복지 없는 정세 막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복지 없는 정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를 없애면서 정세를 하고 있어. 거기 또 있어요. 빚을 150조를 늘려놨어요. 이 참여정부 때 5년 동안 10조를 늘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빚 늘렸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지금 작년까지 이미 150조예요. 올해 되면 한 30조 더 늘죠. 20조. 예상은 20조인데 제가 더 늘어. 30조, 180조 될 거야. 빚 늘려, 증세해. 꼼수 증세했잖아요. 꼼수 증세해. 복지 축소해. 올해도 또 경무당의 그 난방비 300억 또 깎았어. 노인 존경하는 정당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복지 축소하고 그러면서도 말만 말해. 그래서 제가 성남에서 증세 없는 복지 본인이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에 제가 보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괴롭히면 됩니까? 근데 이 김무성이 하는 소리가 있죠. 국민한테 복지를 많이 하면 나태해진다고 얘기하죠. 이 신문 안 보여? 오후가 보니까 맞아 해야지. 오후가 보여. 그 국민 나태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올 초에 연초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무리 알고 보니까 그 순실이 같아요. 본인이 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봤더니 최순실이가 보낸 뉴미디어실이라는 데서 이재명 트위터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어요. 급기야 제가 트위터 많이 한다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제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갔다 왔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올랐어. 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연초에 한 말이 뭐냐면 아니 뭐 젊은이들한테 돈 주고 인심 얻는 건 누가 못하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속으로 해서 니는 못해. 왜? 첫째 마음이 없어. 둘째로 돈 있으면 창조경제하고 손실경제 해야지 니가 그걸 쓸 리가 없다.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요. 오늘 주면 게을러진다. 제가 청년배당 1년에 100만원, 그것도 1년 딱 24살 되면 딱 1년 그걸 하는데 그거 주면 애들 게을러진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니는 100만원 1년에 주면은 그 때문에 백주 드리면서 야 배고로 난리야 그러는 거야. 니 배가 그리 작냐? 지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해. 참고사항. 저 인간들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소송하고 생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반만 지급했거든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그 다음에 그 교복, 이거 반만씩만 지급했어요. 12월 달에 마저 반 다 줘버리려고.
이게 국민들이 않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투표하는 날 말고는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가지고 거짓말하면 그냥 거짓말이 막 속았어요. 이재명이가 빨갱이야 막 그러면 어제 빨갱이 맞구나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막 조정이 가능했던 게, 그 얼마 전에 왜 개돼지 언론사 간부가 논설을 그렇게 논설 중간에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무성이 얘기죠. 김무성이 예를 자꾸 드는 거는 성남시를 많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밝혀놓은 바입니다. 나도 말을 막 순수히 바꾸는 사람.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인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지금은 국민들이, 전에는 정치권에서 몇 가지 지들 마음대로 답을 막 만들어요. 객관식이야,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 객관식이야. 1, 2, 3, 4, 모범 답은, 답안을 4개를 주는데, 국민들이 보니까 이 4개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첫 번째, 싫어. 싫은 거예요. 두 번째, 더 싫어. 세 번째, 진짜 싫어. 네 번째는 죽도록 싫어. 이 중에 골라야 돼. 이 중에서 골라야 돼.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싫은 걸 고르는 거예요. 제일 덜 싫은 거. 이게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내나 집에 가는 사람이 절반이 그렇게 안 해. 아이고, 그걸 다 싫어, 다 싫어. 차라리 당하고 말지. 하는 사람도 욕하면서 가서 선택하죠. 정치에 대한 불신, 포기,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전에는 우리가 외로워서 그랬어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내 혼자 싸워가지고 혹시 나 혼자만 싸우다 왕따 되겠지. 혹시 나 피해 있겠지.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저런 거 있잖아. 저런 거 찍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손가락으로 몇 번 누르면 내 친구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하고 동시에 대화가 나와. 야, 이게 진짜 나쁘다. 그러면, 그래, 진짜 나쁘네. 그런 걸. 수만 명이 동시에 공감을 해. 야, 안 되겠다. 이번에 저 박근혜 쫓아내다 저거. 가지고 트위터, 페이스북을 막 카톡을 막 해버리면 이게 여론이 돼버려요. 이 정보통신수단이 발달해가지고 전처럼 사람들이 고립되지 않습니다. 이제 언론에 놀아나잖아요. 각각의 개인이 다 하나의 통신사입니다. 하나의 신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경기도에 제일 큰 언론사가 어디냐면 경인일보예요. 경인일보가 발행 부수가 제가 알기로는 3만 몇천 부인데 요새 이재명 까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저를 하도 까가지고 제가 광고를 확 다 끊어버렸거든. 그때 또 막 깐다고 열심히 까고 있어요. 그래서 실컷 봐라. 진짜 까짓기에서 나는 9시 뉴스에 먼저 나온다. 봐, 실컷. 그렇게 하고 있는데 3만 명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뭐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막 하는 사람 있죠. 이 중에 한 개당 예를 들면 한 200명씩 친구 되는 거 10개다. 2,000개입니다. 근데 친구 2,000명 만드는 거는요, 2달만 하면 가뿐하게 만들어요. 그죠? 다른 사람 뭐 글 쓴 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그거 잘 눌러야 되는데, 그래. 완전 잘 눌러가지고. 허리를 다니는데. 요새는 나도 자기 기분에서 이거 눌러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저는 또 혹시 이거 오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여러분은 이거 내가 이 자식은 눌러줄까 말까, 이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안 눌러주죠. 막 눌러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걸 눌러줄 거 아닙니까? 그럼 관계가 자꾸 늘어나요. 이모티콘 이런 것도 좀 쏴주고. 그 돈 안 드는 거 싸구려 있어. 그 녹탕이 안 드는 거. 단순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 글 쓴 거에다가 그런 거 붙여줘 보세요. 얼마나 좋아. 자기도 한 번, 두 번 안 눌러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다른 사람도 똑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쫙 넓혀놓고 한 6개월 준비하면 10,000명은 확보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10명이 뭉쳐가지고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다 10명 생겼다 그러면요. 몇 명입니까? 수십만이에요.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웬만한 지역, 지방 언론사 한 개 몫을 너끈히 해내죠. 몇 명이서. 이런 세상이 됐죠. 근데 이걸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놀아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났는데 종편 있잖아요, 종편. 이 종편이 막 국민을 열심히 속였잖아요. 막 빨간 거 막 뒤에 맨날 해놓고, 막 빨간 거 이끌어놔가지고 막 맨날 거짓말에 순 조작에 막 이런 짓 했거든요. 이재명이가 말에 데리고 다니는 개가 초등학생을 물었는데 물긴 뭘 물어 살짝 긁힌 겁니다. 살짝 삼켜놨거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틀 동안 막 계속 보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벗어났죠. 이재명이 끌고 다니는 성남시의 행복이라는 개가 사람 초등학생 물어가지고 생명이 지장이 없다. 본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요. 그거 상당히 많지. 채널 A 보는구나. 왜냐면 채널 A만 잊어드려요.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을 보도를 했는데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보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그걸 보면서 저도 하천자 계속 하나 못 걸어가지고 초등학생 울게 하는 인신된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막 했는데 결론은 종편이 국민을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종편이 속은 거예요. 국민이 속은 것처럼 속였어. 그게 이번 총선 결과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고 다 네트워크 SNS에 나오고 종편들은 정말 신났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180석 되느냐 200석 되느냐 막 고민했잖아요. 응? 나 그 트위터 그거 한번 그 기사 한번 그냥 리트윗 했다는 검찰이 불려요. 편들었다고. 그거 편든 거예요 그게. 근데 실제 딱 가보니까 아무도 안 속은 거예요. 그래 이 새끼들 한번 혼나봐라. 사실 전혀 반대 결과. 그런 네트워크 발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이 차별, 불평등이 많아진 겁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해요. 같이 보릿고개를 넣을 때는 이 보릿고개를 같이 넣으면 사실 개떡이라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릿고개를 넣은 다음에 누구는 막 요트 타고 막 비행기 타고 전용 비행기 타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는 월급 200만 원에 아둥바둥 겨우 언제 잘릴지 몰라. 이러고 있으면 딱 차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불행해져요. 이게 행복 불행은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나아졌느냐 요건 다음 문제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면 삶이 불행한 거예요. 의욕이 상실돼요. 이 차이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니다. 특히 박근혜 같은 사람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이 전에는 정치에 이렇게 동원되는 상태. 아까 그 4개 싫은 거, 더 싫은 거, 더 싫은 거, 죽도록 싫은 거, 심지어 정말 죽이도록 싫은 거 이런 것도 있었어. 이 답안 중에. 근데 이거 말고 너 됐어. 우리가 내는 답대로 해. 이게 원래 교과서죠. 그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모습이니까. 고용된 종이니까. 원래 주인이 원하는 데니까요. 그런데 이때까지 안 했는데 이제는 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혼자 해봤자 니 혼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우리가 몰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광화문에 100만이 모여가지고 그 광화문에 100만이 원래 사고가 나야 되거든요. 사고가 안 나잖아. 청소 깨끗이 하고 야 절대 경찰 건들지 마. 저기 스티커로 꽃 하나씩 붙여주지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때립니까? 이게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집단지성. 마치 사람들이 한 명이 머릿속에 복잡한 이생합니다. 저 생각도 하긴 한데 결국 결론을 내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마치 꼭 무슨 전선 같은 걸 쫙 연결해가지고요. 순식간에 그냥 의견 통일이 쫙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요구도 정리하고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예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총선에도 그런 거 한번 느꼈지만 이건 좀 분명하진 않아요. 이번에 영국에서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봤죠. EU에서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는 건데 원래 영국은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주도하는 나라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자유무역, FTA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손해를 보겠어요? 득을 보겠어요? 손해보면서 협약했겠어요? 강대국이? 다 지들이 득보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분명히 미국이나 영국은 전체적으로 이익인데 그 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이 못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전 세계를 시장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돼서 영국의 자본들이 막 해외에 나가서 싼 임금 가지고 막 만들어서 국내에 반입을 하니까 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초국적 기업들 돈을 엄청나게 긁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본이 해외 나가니까, 공장이 해외로 나가니까 그 나라 안에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그리고 싼 물건이 막 들어오니까 그 내수 산업이 망해요. 그러니까 이 소수는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중산층 이하 전부 다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는 분명히 이익인데 이걸 너무 소수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결국 결정을 해버렸어요. 국가에 득이 되는지는 내 모르겠고 우리의 삶에 피해가 오니까 우리가 좀 더 살기 위해서 탈퇴. 그렇지? 영국의 정치권은 다 반대했어요. 탈퇴하면 안 돼. 보수당이고 진보당이고 노동당이고 다 안 돼. 그런데 국민들이 탈퇴 결정해가지고 난리 난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면 기득 정치 세력들이 공화당, 민주당 다 싫은데 그 틈새를 누가 파고 들어간 거예요.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가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트럼프식으로, 트럼프식 알죠? 무식하죠. 백인 저학력 노동자. 뭐 딱딱해 들어가고요. 왜냐면 공화당의 주된 기반이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딱 맞춰가지고 우리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해외 다 기업들을 다 강제로 끌어들이겠다. 한국에서 주둔비, 미군 주둔비를 내가 확 더블로 받아서 나눠주겠다. 이민자들 다 내쫓아버리겠다. 이런 무식한 그런 백인 노동자들 시원하다. 좋다. 어차피 저것들 공화당 엄청난 기득권자들 다 내몰고 이 사람대로 하자라고 해서 공화당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들이 다 나갔다는 거죠. 그 힘이 뭐예요? 그리고 결국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의 힘이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이 버니 샌더스가 원래 무소속 개인이거든요. 약간 우리말로 하면 또라이끼가 좀 있어요. 이재명 닮았다는 소리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도시의 시장 하다가 벌링턴 주에 조그마한 5만도 안 된 도시. 근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똑같은 길을 걸어오고. 근데 이게 미국 국민들이 보니까 전에는 사회주의자라 그래가지고 저 빨갱이 아니야 저거. 이 언론 놀아가지고 배척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을 잡아먹을 뻔했죠. 근데 다행히 민주당 기득권자들이 그 장벽을 쳐가지고 슈퍼 대의원, 뽑히지 않는 대의원들이 또 투표권이 있어 거기 있다. 예를 들어 딱 장벽을 쳐서 버니 샌더스를 막았죠. 클린턴이 이겼는데 결과는 뭐냐면 미국 국민들이 결정을 낸 거죠. 그래, 기득권을 지켰단 말이지. 한번 혼나봐. 그래 클린턴 다치고 트럼프를 다치고 트럼프가 되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중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전에는 정치에 종속돼 있었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끌면 끌리는 대로 진짜 일부에서 아주 나쁘게 말하면 개돼지처럼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는 이 불평등 사회 때문이기도 하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정부가 워낙 발달하니까 대중들끼리 힘을 뭉쳐가지고 정치에 압력을 압박을 하죠. 필리핀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지금 스페인도 포데모스 뭐 이런 네트워크 시민단체 정당이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결국 국민 중심으로 바뀌는데 결국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요. 이제는 정치에 그냥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선거 때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국민의 힘이 마구 발휘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하자.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니까 다 모여서 또는 모두가 의견을 합쳐서 의사결정하고 집행도 우리가 직접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게 지역적으로 너무 분산되어 있고 인구가 많고 힘드니까 대표를 뽑는 거지 차선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모습을 뽑아놨는데 이것들이 가끔씩 주인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지배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환경이 됐다. 지금 알래스카 가 있는 사람도 지금 같이 투표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죠? SNS, 앱 이런 걸로 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수억 명이 동시에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가 모두 모여서 직접 결정하자.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제는 그 정도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까지 이제는 당하지 말자. 세상이 어떻게 이 비정상적인 구조로 득보는 사람은 소수 아닙니까? 이 비정상 구조로 손해보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인데 맨날 이게 우리 이상하게 우리 투표를 하긴 하는데 맨날 그 특정 소수가 압도적으로 이익을 보는 이상한 구조가 유지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왜곡됐기 때문이죠. 투표 과정이, 정치 과정이. 근데 이걸 이제 정상화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 아니면 우리가 만든 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배분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거 꼭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조금만 행동하면 엄청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한 명이 가진 힘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여기 500명이 모여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영향력이 500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냥 500분의 1도 그런데 우리가 5천만 명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 하나 하는 거 아니면 일상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의 영향력이 5천만 분의 1이라고 하니까 별로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개인들이 가진 영향력은요, 절대로 n분의 1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이 10명이 모여서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단위든 큰 단위든 조직,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10명이 모여서, 때까지 모은 개똥 가지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자, 제주도 갈 거냐? 설악산 갈 거냐? 근데 내가 제주도를 가본 사람이에요. 내가 10명이 결정을 하는데, 난 제주도를 진짜 안 가고 싶어. 왜냐면 이번 기회에 설악산을 가야 돼. 근데 설악산을 가려고 하면 내가 10분의 1인가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설악산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설악산을 가느냐, 제주도를 가느냐 싸울 때 10명이 딱 있으면요, 한두 명만 잡고 가면 됩니다. 설악산 좋아. 그래서 3명 정도 확보하면 100% 확실합니다. 근데 나 말고 한 명밖에 더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도 설악산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명이 모여서 5시에 모여가지고 대를 하고 6시에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 가자는 사람이 8명이에요. 8명이 아니라 그쪽이 많아. 그러니까 논쟁이 막 붙었습니다. 제주도에 막 서로 막 논쟁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 포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 빨리 먹고 밥 먹자. 그냥 귀찮다. 이런 사람이 보통 한 서너 명이 나옵니다. 거의 빨리 그냥 끝내고 고수업이 나면 치고 우리가 폭탄에도 한번 한잔하고 그래야죠. 근데 결론이 안 나요. 그 사람도 빠지고 6명이 남았어요. 또 7명이 남았어요. 4명이면 되잖아요. 그죠? 4명만 이제 설악산 가자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 명 있으면 3명만 잡고 2명밖에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시간을 끌어. 표결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막 저녁 7시도 지나고 8시, 9시, 막 배고파 죽겠는 사람이 10시 이래 되면은 포기하는 사람 나옵니다. 네? 그래, 쉽게 가자는 대로 가자 그냥. 근데 10시까지도 안 된다. 그럼 계속 해요. 그럼 일부 집에 갔어. 새벽 2시 되면 거의 결정합니다. 그냥 저 인간 소원 들어주자. 이제 우스갯소리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사회가 움직이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극렬하고 집요하고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사람 소수가 그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우리가 2,500만 5천만이니까 2,500만하고 2,500만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 최대치로 따져봐야 3만 누가 될 겁니다. 한 10,000명 되겠어요? 핵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영향력의 차이가 있죠. 똑같은 국회의원이라고 다 똑같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독한 사람 있잖아요. 이 발언권 센 사람, 성질 더럽고 막. 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도 다 전체적으로 보면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전체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신 거죠. 민주주의의 처음으로는 각성된 소수의 깨어 행동하는 소수의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무기를 들고 있죠. 지금. 각자 하나의 언론사라고 보면 되고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내 혼자만이라도 엄청난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두 가지로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SNS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네트워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는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죠. 그게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게 3.15 부정선거가 더 큰 부정선거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처음에 한 번 들을 때는 안 믿습니다. 두 번째 들으면 에이 설마, 세 번 들으면 그런가, 네 번 들으면 맞구나, 다섯 번 들으면 확실하네.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듣잖아요. 그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부처 예수님 정도 능력이 돼도요, 왜곡된 정보를 계속 주입당하면 사람이 변해요. 그게 정부의 일이죠. 또 하나 얘는 이재명이죠. 이게 종편이고 막 언론이고 막 다 죽이려고 그러고, 사람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거 순 나쁜 짓 하는 사람인데 평소 쌍욕이 나고 말이야. 불륜, 폐륜 막 종북이. 그런데 네트워크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결국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저 옛날 같았으면요, 저 죽었어요. 재선은 무슨 재선이야. 중간에 쫓겨났어요. 중간에 쫓겨났어. 근데 쫓겨나기는커녕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죠. 자신감 갖고 우리 열심히 하면 우리가 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민주공화국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을 가졌다고 하니까, 네.